나는 내가 참석한 장례식에서 관을 본 사람이 살아있는 것을 보았다. 내 이름은 김지은이다. 32살이며 서울 상계동 근처 고시원에서 살고 있다. 상영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일하며 매일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고 있다. 남편 현우가 죽은 지 12달이 지났다. 작은 고시원 방은 겨우 5평 남짓한 공간이다. 싱글 침대와 좁은 책상, 그리고 작은 냉장고가 전부다. 화장실은 공용이며 샤워 시간은 매일 아침 6시부터 6시 15분까지로 제한되어 있다. 아침마다 나는 차가운 물로 샤워를 한다. 뜨거운 물은 저녁에만 나온다. 그때는 대부분 학교에 있거나 학부모 상담으로 바쁘다. 매일 아침 7시 30분 나는 같은 편의점에서 김밥과 아메리카노를 산다. 주인 아저씨는 이제 내 얼굴을 알아본다. 그는 항상 내게 작은 단무지 하나를 더 준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위로의 전부다. 학교까지는 지하철로 20분 거리다. 지하철 안에서 나는 항상 같은 자리에 앉으려고 한다. 창가 쪽 오른편 2번째 좌석이다. 현우와 함께 탔을 때 항상 앉던 자리다. 학교에서 나는 3학년 2반 담임이다. 28명의 어린 학생들이 매일 나를 기다린다. 그들은 내 남편이 죽었다는 사실을 모른다. 동료 교사들만 알고 있다. 아이들에게는 그저 평소와 같은 김 선생님이어야 한다. 수업 시간에 나는 미소를 짓고 활기차게 말한다. 하지만 교무실로 돌아오면 그 가면은 벗겨진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쉰다. 점심시간에는 혼자 식사한다. 현우가 매일 문자로 보내던 응원 메시지가 이제는 없다. 퇴근 후에는 마트에 들러 간단한 저녁거리를 산다. 대부분 즉석식품이다. 라면, 김치찌개 햇반, 혹은 편의점 도시락이 내 저녁 메뉴다. 현우가 살아있을 때는 그가 요리를 잘했다. 그는 프로그래머였지만 요리에 취미가 있었다. 매주 토요일 저녁은 그의 특별 요리 시간이었다. 김치볶음밥, 된장찌개, 갈비찜. 그는 모든 한식을 완벽하게 만들었다. 이제 그 맛은 기억 속에만 남아있다. 친구들은 내가 슬픔을 극복하길 바랐다. 그들은 소개팅을 주선하려 했다. 나는 늘 거절했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실은 현우에 대한 그리움이 너무 컸다. 우리는 대학교 때부터 만났다. 8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했다. 결혼 생활은 고작 3년이었다. 너무 짧았다. 앨범 속 웨딩 사진 속 우리는 행복해 보였다. 그 행복이 영원할 줄 알았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나는 현우의 사진을 본다. 그의 밝은 미소와 다정한 눈빛이 담긴 사진이다. 때로는 그에게 말을 건다. 하루 일과를 이야기하고 학생들 이야기를 들려준다. 대답은 없지만 그렇게라도 해야 내 마음이 편했다. 가끔은 꿈에서 그를 만난다. 꿈에서는 그가 살아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배신감이 든다. 현실로 돌아와야 한다는 사실이 고통스럽다. 그날 아침도 평소와 같았다. 3월 27일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우산을 챙겨 나왔지만 바람이 강해 거의 소용이 없었다. 옷과 신발이 다 젖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에 웅덩이를 밟아 양말까지 젖었다. 최악의 아침이었다. 지하철 4호선은 항상 그랬듯 사람들로 붐볐다. 나는 간신히 자리를 잡았다. 창가 자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앉을 수 있어 다행이었다. 빗방울이 창문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봄비는 서울의 회색 건물들을 더욱 우울하게 만들었다. 나는 교과서와 학습지를 검토하고 있었다. 오늘은 과학 시간에 식물의 성장 과정을 가르칠 예정이었다. 해화역에 도착했을 때 플랫폼에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다. 마른 체형의 넓은 어깨를 가진 남자였다. 그는 부츠를 신고 검은 후드를 썼다. 처음에는 그냥 비슷한 체형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남자가 고개를 돌렸을 때 내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그 얼굴은 분명 현우였다. 1년 전 관에 누워있던 그 사람이었다. 그는 예전보다 훨씬 마르고 창백했다. 턱수염도 길러 조금 달라 보였다.
하지만 그의 눈과 콧날은 속일 수 없었다. 현우는 지하철 플랫폼에서 불안하게 주변을 살폈다. 마치 누군가 자신을 쫓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남자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가방에 넣었다. 그것은 불법 복제품으로 보였다. 보통 스마트폰보다 투박했고 브랜드 로고가 없었다. 이런 종류의 전화기는 추적이 불가능했다. 경찰도 위치를 파악할 수 없는 종류였다. 왜 현우가 이런 전화기를 사용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문이 닫히기 전 그는 지하철에서 내렸다. 나는 즉시 그를 따라가기로 결심했다. 가방과 교과서를 들고 있었지만 상관없었다. 나는 문이 닫히기 직전 지하철에서 뛰쳐나왔다. 다리가 떨렸지만 그를 놓칠 수 없었다. 그는 빠른 걸음으로 좁은 골목길을 지나갔다. 해화동의 좁은 골목길은 미로 같았다. 오래된 한옥과 현대식 건물이 뒤섞인 곳이었다. 현우는 이 지역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한 번도 길을 헤매지 않았다. 나는 거리를 유지하며 그를 따라갔다. 비가 내 얼굴을 적셨지만 상관없었다. 15분 정도 걸었을까? 현우는 오래된 만화 카페로 들어갔다. 그곳은 지하에 위치한 어두운 공간이었다. 간판은 바래졌고 계단은 삐걱거렸다. 이런 곳에서 현우를 발견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는 항상 깔끔하고 현대적인 곳을 좋아했다. 나는 몇 분 기다렸다가 카페로 들어갔다. 너무 빨리 따라가면 의심을 살 수 있었다. 내 머리는 이미 흠뻑 젖었고 화장도 다 지워졌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습한 공기가 내 피부에 달라붙었다. 카페 안은 어두웠고 몇몇 사람들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대부분 만화책을 읽거나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었다. 아무도 내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나는 구석 자리에 앉아 메뉴판을 들었다. 그 뒤로 카페를 살폈다. 현우는 가장 안쪽 테이블에 있었다. 그는 정장 차림의 남자와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 남자는 40대 중반으로 보였다. 비싸 보이는 양복을 입고 있었다. 손목에는 롤렉스 시계가 반짝였다. 그들의 대화는 심각해 보였다. 현우는 계속해서 주변을 경계했다. 그들 사이에 무언가가 오갔다. 금속 장치였다. 자세히 보니 암호화폐 하드웨어 지갑으로 보였다. 이 장치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디지털 화폐를 저장하는 데 사용된다. 현우는 이런 기술에 관심이 많았다. 그는 항상 블록체인 기술이 미래라고 말했다. 대화가 끝나고 정장 남자가 자리를 떴다. 현우는 잠시 더 앉아 있다가 휴대폰을 확인했다. 그리고 카페를 나갔다. 나는 그를 더 따라가고 싶었지만 학교에 가야 했다. 이미 첫 수업 시간에 늦었다. 교감 선생님에게 전화해 아프다고 거짓말을 했다.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을 일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달랐다. 내 죽은 남편이 살아 돌아왔다. 학교로 향하는 지하철에서 나는 떨리는 손으로 유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우리는 대학 시절부터 친구였다. 유나는 사이버 수사대에서 일했었다. 그녀는 해킹과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였다. 이제는 사설 보안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현우를 봤다고 말했다. 유나는 즉시 전화했다. 그녀는 내가 착각했을 거라고 말했다. 나는 확신한다고 대답했다. 유나는 일과 후에 만나자고 했다. 교실에 들어서자 아이들이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었다. 평소와 달리 내 표정은 어두웠다. 아이들은 내가 아프다고 생각했다. 소연이가 자신의 도시락에서 꺼낸 귤을 건넸다. 선생님이 드시면 나을 거예요. 엄마가 비타민C가 많대요. 소연이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래도 수업에 집중하기는 힘들었다. 계속해서 현우의 얼굴이 떠올랐다. 수업이 끝나고 교무실로 돌아왔다. 동료 교사들은 내 안색이 좋지 않다며 걱정했다. 나는 감기 기운이 있다고 둘러댔다. 교감 선생님은 칼퇴근하라고 말했다. 오후 수업은 미술 선생님이 대신해 주기로 했다. 평소라면 거절했겠지만 지금은 고마웠다. 서둘러 짐을 챙겨 학교를 나왔다. 유나와 약속한 시간까지는 아직 3시간이 남아 있었다.
내 손이 떨렸다. 1년 전 우리는 현우의 장례식을 치렀다. 그의 회사 동료들과 가족들이 모두 참석했다. 그가 출장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들었다. 경찰은 차가 절벽에서 추락했다고 설명했다. 시신은 심하게 훼손되어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다. DNA 검사 결과도 현우와 일치했다. 그의 부모님은 오열했고 나도 무너졌다. 유해는 화장되었다. 내가 그의 죄를 바다에 뿌렸다. 장례식장에서 현우의 회사 대표가 내게 조의금을 전했다. 5억 원이었다. 회사 생명보험과 퇴직금을 합친 금액이라고 했다. 나는 그 돈으로 현우의 빚을 갚았다. 그는 스타트업에 투자했다가 실패했다. 나머지 돈은 저축했다. 1년 동안 그 돈은 거의 손대지 않았다. 그저 현우의 흔적이라고 생각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현우는 살아있었고 나를 속였다. 왜 그랬을까? 집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다. 현우가 일했던 게임 개발사 서버에 접속하기로 했다. 현우는 항상 같은 비밀번호를 사용했다. 우리의 결혼기념일과 내 생일 조합이었다. 서버 접속은 예상보다 쉬웠다. 회사 이메일과 내부 문서들이 나타났다. 현우는 중요한 프로젝트 팀장이었다. 새로운 게임 엔진 개발을 맡았다. 그 기술은 혁신적이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게임 캐릭터가 실제 사람처럼 반응하게 만드는 기술이었다. 수많은 이메일을 확인했다. 대부분 기술적인 내용이었다.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계속 살폈다. 몇 달 전 이메일들을 확인하던 중 이상한 내용을 발견했다. 현우가 프로젝트 보안 문제를 제기한 이메일이었다. 그는 회사 서버에 불법 접근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데이터가 유출된 흔적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회사 보안팀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서들을 더 검토하며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현우의 회사는 대형 재벌 그룹의 IT 계열사와 협업했다. 대한기술이라는 회사였다. 한국에서 5번째로 큰 재벌 그룹의 자회사였다. 계약서를 보니 대한기술은 현우의 회사 기술을 해외 시장에 판매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현우가 발견한 것은 그들이 계약 범위를 넘어 기술을 도용했다는 증거였다. 그 재벌은 지식재산을 대규모로 도용했다. 현우의 팀이 개발한 기술을 불법으로 해외에 판매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 기업들에게 판매했다. 이익은 수백억 원에 달했다. 이 돈은 회사 장부에 기록되지 않았다. 비자금으로 처리되었다. 현우는 이 모든 증거를 모았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위장하여 재벌의 추적을 피했다. 이제 모든 것이 이해됐다. 갑자기 화면이 빨간색으로 변했다. 추적 중이라는 경고가 나타났다. 재벌 계열사의 로고가 깜빡였다. 대한기술이라는 글자가 화면을 가득 채웠다. 나는 즉시 노트북을 종료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들이 내 접속을 감지한 것이다. 이제 나도 위험에 처했다. 스마트폰에 알림이 울렸다. 익명의 메시지였다. 내용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당신이 무엇을 보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안전을 위해 이 일에 관여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첫 번째이자 마지막 경고입니다. 메시지 끝에는 내 주소와 직장명이 적혀 있었다. 그들은 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밤새 메시지가 계속되었다. 매 시간마다 새로운 협박이 도착했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아침이 되자 학교에 병가를 냈다. 몸이 떨려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다.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창문 밖을 보니 검은색 세단이 주차되어 있었다. 차 안에 누군가 앉아 있는 것이 보였다. 나는 즉시 윤에게 전화했다. 그녀는 20분 안에 도착했다. 그녀는 뒷문으로 들어왔다. 고시원 주인 할머니가 의아해했지만 유나는 능숙하게 대처했다. 유나의 표정은 심각했다. 내가 상황을 설명하자 그녀는 즉시 도움을 약속했다. 유나의 노트북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가 가득했다. 그녀는 내 휴대폰과 노트북을 점검했다. 둘 다 해킹된 흔적이 있었다. 모든 통화와 메시지가 감청되고 있었다.
유나는 새로운 휴대폰을 가져왔다. 선불폰이었다. 추적이 불가능한 종류였다. 우리는 앞으로 이 전화기로만 연락하기로 했다. 유나는 대한 기술에 대한 정보를 찾기 시작했다. 그녀의 해킹 실력은 여전히 뛰어났다. 회사 내부 서버에 접속해 정보를 수집했다. 대한 기술은 최근 몇 년간 급성장했다. 특히 해외 사업이 크게 확대되었다. 중국과 러시아에서의 매출이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한국 기업들은 보통 미국이나 유럽 시장에 더 집중했다. 유나는 현우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휴대폰 신호와 교통카드 사용 내역을 분석했다. 서울 전역의 CCTV 영상도 확인했다. 몇 시간 후 그녀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현우와 같은 체형의 남자가 용산 전자상가 근처에서 여러 번 목격되었다. 특히 오래된 아케이드 구역에 자주 나타났다. 그곳은 넌 불빛으로 가득한 미로 같은 곳이었다. 중고 전자제품과 수리점이 많은 곳이었다. 날이 어두워지자 우리는 용산으로 향했다. 택시를 2번 갈아타고 버스로 환승했다. 미행을 따돌리기 위한 조치였다. 용산 전자상가는 저녁에도 사람들로 붐볐다. 가게마다 최신 전자제품이 진열되어 있었다. 스마트폰, 노트북, 게임기 등 다양한 제품이 판매되고 있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아케이드 구역으로 향했다. 지하로 내려가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오래된 게임기와 중고 부품을 파는 가게들이 있었다. 형광등 불빛이 깜빡이는 좁은 통로를 지나갔다. 사람들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몇몇 장년층 남성들이 오래된 게임을 하고 있었다. 팩맨, 스트리트 파이터, 철권, 이런 고전 게임들이 여전히 인기였다. 구석진 곳에 작은 수리점이 있었다. 간판에는 컴퓨터 수리 전문점이라고 쓰여 있었다. 가게 안은 어두웠고 전자부품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다. 주인으로 보이는 노인은 작은 부품을 수리하고 있었다. 그는 우리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경계심이 가득했다. 유나가 앞으로 나서서 말했다. 파란 나비를 찾고 있다고 했다. 이것은 분명 암호 같은 말이었다. 노인의 표정이 변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가게 뒤편의 문을 가리켰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작은 사무실이 나왔다. 그리고 그곳에 현우가 있었다. 그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모니터에는 복잡한 코드가 가득했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다. 현우의 눈에는 놀라움과 두려움이 교차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나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질문할 필요도 없었다. 그는 모든 것을 설명해야 했다. 현우는 나를 보자마자 창백해졌다. 그의 몸이 떨리는 것이 보였다. 그는 내 이름을 속삭였다. 지은아.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다. 1년 동안 말을 많이 하지 않은 것 같았다. 나는 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의 얼굴을 세게 때렸다. 모든 분노와 배신감을 담은 한 대였다. 현우의 뺨이 붉게 물들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맞을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유나는 조용히 문을 닫고 밖에서 지켜보기로 했다. 누군가 들어오면 신호를 주기로 했다. 현우와 나, 우리는 오랜 시간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예전에 건강하고 자신감 넘치던 남자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마치 유령처럼 보였다. 수염은 덥수룩하게 자랐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다. 겨우 1년 만에 10년은 늙어 보였다. 현우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재벌 계열사의 불법 행위를 우연히 발견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데이터 유출로 생각했다. 하지만 조사를 진행할수록 더 큰 문제임을 알게 되었다. 회사는 인공지능 기술을 북한과 이란에 판매했다. 이는 국제 제재를 위반한 행위였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기술이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었다. 사람 얼굴을 인식하고 추적하는 기술이었다. 독재 정권에서 반정부 인사들을 감시하는 데 사용될 수 있었다. 현우는 증거를 수집했다. 이메일, 계약서, 송금,
내역 등 다양한 자료를 모았다. 하지만 그의 상사가 이를 알아차렸다. 어느 날 저녁 회사에 늦게까지 남아있을 때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밖을 내다보니 보안 요원으로 위장한 남자들이 그의 사무실로 향하고 있었다. 그는 즉시 비상구로 빠져나왔다. 그날 밤 현우의 사무실에 괴한들이 들이닥쳤다. 모든 자료를 뒤지고 컴퓨터를 압수해갔다. 그날 밤 현우는 친구의 집에 숨었다. 뉴스를 보니 그가 타고 있던 차가 사고를 당했다고 보도했다. 현우는 그제서야 자신이 암살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행히 그는 차를 바꿔 타서 살아남았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그를 쫓을 것이었다. 현우는 자신의 죽음을 위장하기로 결심했다. 친구인 병원 의사의 도움으로 사망 증명서를 만들었다. 화장된 유해는 다른 사람의 것이었다. DNA 검사 결과를 조작하는데 500만 원이 들었다. 경찰 데이터베이스를 해킹하는 데는 1000만 원이 필요했다. 현우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계획했다. 그는 자신의 죽음으로 추적을 피하고 더 많은 증거를 모을 수 있었다. 현우는 30억 원에 달하는 재벌의 비자금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그 돈은 국제법정에 제출할 증거였다. 비자금은 여러 차례에 걸쳐 인출되고 있었다. 매달 5억 원씩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그 돈은 정치인들에게 뇌물로 전달되거나 해외 계좌로 빠져나갔다. 현우는 모든 거래 내역을 추적하고 있었다. 그는 이 돈의 흐름을 증명하는 마지막 증거를 확보하려 했다. 현우는 내일 밤 한강 유람선에서 다음 인출이 있을 거라고 말했다. 봄꽃 축제 기간이라 배는 관광객들로 가득할 것이다. 재벌 회장의 비서가 5억 원이 담긴 금고 열쇠를 전달할 예정이었다. 그 열쇠에는 향후 모든 거래 내역이 담긴 데이터 칩이 숨겨져 있었다. 현우는 그 칩을 확보해야 했다. 이것이 마지막 증거였다. 그는 나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나는 고민 없이 동의했다. 유나가 문을 두드렸다. 밖에 수상한 차량이 도착했다고 했다. 검은색 세단이었다. 우리는 즉시 자리를 떠야 했다. 현우는 노트북을 가방에 넣고 뒷문으로 나갔다. 우리는 좁은 골목길로 빠져나왔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우리는 세 갈래로 나뉘어 움직이기로 했다. 유나는 북쪽으로, 현우는 남쪽으로, 나는 동쪽으로 향했다. 2시간 후 유나의 오피스에서 만나기로 했다. 유나의 사무실은 강남 오피스텔 23층에 있었다. 보안이 철저한 건물이었다. 지문 인식과 안면 인식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다. 유나는 이미 내 정보를 등록해 놓았다. 나는 무사히 사무실에 도착했다. 유나도 곧 도착했다. 하지만 현우는 오지 않았다. 30분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다. 우리는 걱정하기 시작했다. 1시간이 지났을 때 현우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미행을 따돌리느라 시간이 걸렸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다른 장소에서 만나자고 했다. 삼성역 근처 24시간 카페였다. 우리는 즉시 그곳으로 향했다. 카페에 도착하자 현우가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가득했다. 그는 계속해서 주변을 살폈다. 그날 밤 우리는 계획을 세웠다. 유나는 드론을 준비했다. 그녀는 취미로 드론 레이싱을 했다. 그녀의 드론은 시속 80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었다. 무게도 2kg까지 들어 올릴 수 있었다. 나는 가발과 무대 의상을 준비했다. 축제 공연의 배우로 위장하기로 했다. 유람선에는 매일 저녁 공연이 있었다. 현우는 서비스 직원으로 위장하기로 했다. 유람선은 여의도에서 출발할 예정이었다. 오후 7시 30분에 출발해 밤 10시에 돌아오는 일정이었다. 탑승객 명단에는 재벌 계열사 임원들의 이름이 있었다. 특히 박진호 부사장이 참석한다는 정보가 있었다. 그는 비자금 관리 책임자였다.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을 것이다. 그들은 비밀 회의를 가질 것이다. 나는 현우에게 많은 질문이 있었다. 왜 나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는지, 왜 혼자 이 모든 것을 감당했는지,
그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 했듯이 나도 타겟이 될 수 있었다. 또한 내가 모르는 편이 연기하기 쉬웠을 것이다. 진짜 슬픔과 상실감이 그의 죽음을 더 설득력 있게 만들었다. 나는 그의 설명을 이해했지만 여전히 마음이 아팠다. 1년 동안의 고통과 눈물이 헛되게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각자의 역할을 준비했다. 유나는 드론 조종 연습을 했다. 현우는 유람선의 도면을 연구했다. 나는 공연자 명단에 내 이름을 추가했다. 가명을 사용했다. 박소연, 29세, 댄서 겸 가수라고 했다. 현우는 이력서를 위조해 서비스 스태프로 채용되었다. 그는 김도진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다. 오후가 되자 우리는 마지막 점검을 했다. 통신 장비를 테스트했다. 작은 무선 이어폰으로 서로 연락할 수 있었다. 유나는 유람선 주변에 몇 개의 작은 장치를 설치할 계획이었다. 신호 방해기였다. 필요할 때 모든 통신을 차단할 수 있었다. 우리는 각자 다른 경로로 여의도로 향했다.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 탈출 경로도 3가지를 준비했다. 다음 날 저녁 한강은 아름다웠다. 봄꽃이 만개했고 유람선은 화려한 조명으로 빛났다. 축제를 즐기러 온 사람들이 많았다. 나는 배우 의상을 입고 탑승했다. 머리카락은 붉은색 가발로 가렸다. 짙은 무대 화장은 내 얼굴을 완전히 다르게 보이게 했다. 유나는 근처 다리에서 드론을 조종했다. 현우는 서비스 직원으로 위장하여 이미 배에 있었다. 검은색 조끼와 흰색 셔츠를 입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 모르는 척했다. 배가 출발하고 파티가 시작되었다. 갑판에는 뷔페가 차려졌다. 사람들은 음식과 음료를 즐겼다. 밴드가 무대에서 연주했다. 나는 공연자들 사이에 섞여 있었다. 내 차례는 1시간 후였다. 그동안 상황을 관찰했다. 박진호 부사장이 도착했다. 그는 50대 중반의 남자였다. 날카로운 눈빛과 차가운 미소가 인상적이었다. 그의 주변에는 항상 2명의 경호원이 있었다. 재벌 계열사의 사설 경비원들이 출구를 봉쇄했다. 그들은 검은 정장을 입고 이어피스를 착용했다. 유람선 직원으로 위장했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달랐다. 군인처럼 규율이 있었다. 내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회사 행사가 아니었다. 무언가 중요한 일이 벌어질 예정이었다. 긴장감이 높아졌다. 현우는 음료를 나르며 상황을 살폈다. 그는 이어폰으로 우리에게 상황을 전달했다. 박 부사장이 선장실로 향했다. 그곳에는 특별 금고가 있다고 했다. 현우는 그를 따라가려 했지만 경호원들이 막았다.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내 공연 시간이 다가왔다. 이것이 우리의 기회였다. 공연 시간이 되었다. 나는 무대에 섰다. 조명이 내 얼굴을 비추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내게 집중되었다. 현우는 그 틈에 임원실로 향했다. 금고는 그곳에 있었다. 나는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시작했다. 오래된 한국 가요였다. 김광석의 서른 즈음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노래였다.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다행히 그것이 감정 표현으로 보였다. 노래가 절정에 달했을 때 계획대로 진행했다. 나는 갑자기 마이크를 DJ 부스의 앰프에 가져갔다. 증폭된 소리가 전기 시스템을 과부하시켰다. 유나도 동시에 신호 방해기를 작동시켰다. 배는 완전한 어둠에 잠겼다. 모든 전자기기가 멈췄다.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다. 비상등만이 희미하게 켜졌다. 혼란 속에서 현우는 금고를 열었다. 그는 이미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 박 부사장의 생일과 회장의 생일 조합이었다. 단순하지만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조합이었다. 금고 안에는 서류 가방과 함께 작은 USB가 있었다. 현우는 데이터 칩을 추출했다. 그것은 모든 비자금 거래 내역이 담긴 증거였다. 유나의 드론이 창문 밖에 대기했다. 배의 측면에 로프가 내려왔다. 현우는 나를 찾아 로프를 건넸다. 우리는 함께 배에서 탈출할 준비를 했다.
하지만 그때 박 부사장이 우리를 발견했다. 그는 즉시 경호원들을 불렀다. 우리는 빨리 움직여야 했다. 현우가 먼저 로프를 타고 내려갔다. 나는 그를 따라 내려갔다. 배의 경비원들이 총을 꺼냈다. 그들은 우리를 향해 발포했다. 총알이 물 위로 튀었다. 다행히 아무도 맞지 않았다. 로프 끝에는 유나가 준비한 스피드보트가 있었다. 우리는 보트에 올라 빠르게 이동했다. 뒤에서는 경적 소리와 함께 다른 보트들이 우리를 쫓기 시작했다. 유나는 드론으로 그들의 위치를 알려주었다. 한강을 가로질러 우리는 미리 준비한 차로 갈아탔다. 그곳에서 다시 차를 바꿔 이동했다. 추적을 따돌리기 위한 조치였다. 우리는 밤새 이동했다. 먼저 수원으로, 그 다음 대전으로 향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로 향했다. 그곳에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행 비행기를 탔다. 증인보호 프로그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비행기 안에서 유나가 노트북을 열었다. 그녀는 USB의 내용을 확인했다. 그곳에는 지난 5년간의 모든 비자금 거래 내역이 있었다. 총액은 3천억 원에 달했다. 정치인들에게 전달된 뇌물, 해외 비밀 계좌, 불법 무기 거래 내역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다. 유나는 이 자료를 국제형사재판소와 한국 검찰에 전달했다. 말레이시아에 도착한 우리는 안전가옥으로 향했다. 그곳은 국제증인 보호 프로그램에서 제공한 곳이었다. 아파트는 작았지만 안전했다. 창문은 방탄 유리로 되어 있었고 문은 3중 잠금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다. 우리는 그곳에서 며칠을 보냈다. 뉴스를 통해 상황을 지켜보았다. 3일 후 한국 뉴스를 보니 재벌의 비자금 스캔들이 폭로되었다. 30억 원의 불법 자금이 국제법정의 증거로 제출되었다. 대한기술의 주가는 80% 폭락했다. 박진호 부사장은 체포되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자백했다. 회장까지 연루된 대형 스캔들이었다. 재벌 그룹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한 달 후 재판이 시작되었다. 현우는 화상으로 증언했다. 그는 모든 증거를 제출했다. 재벌 회장은 구속되었다. 15년형을 선고받았다. 불법 자금 3천억 원은 국가에 환수되었다. 현우의 회사 동료들도 정의를 찾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술이 불법으로 판매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이름으로 살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작은 마을에서 평화롭게 지낸다. 현우는 프리랜서 프로그래머로 일한다. 나는 영어를 가르친다. 유나는 싱가포르에 정착했다. 그녀는 가끔 우리를 방문한다. 그녀는 여전히 사이버 보안 전문가로 활동한다. 때로는 국제수사에 협력하기도 한다. 새로운 삶은 이전과 다르다. 한국에서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새롭게 시작했다. 가끔은 서울이 그립다. 북촌의 한옥마을, 한강공원의 산책로, 남산타워의 야경. 이 모든 것들이 꿈에 나타난다. 하지만 현우와 함께 있다는 사실이 그 모든 향수를 상쇄한다. 그가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하다. 나의 학생들도 생각난다. 마지막 수업날, 아이들은 내가 왜 떠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가족 사정이라고만 설명했다. 소연이는 작은 편지를 건넸다. 선생님을 잊지 않을게요. 꼭 다시 만나요. 그 편지는 지금도 내 지갑에 있다. 언젠가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 아마도 불가능할 것이다. 내가 건넌 거짓의 강은 죽음보다 깊었다. 나는 남편의 장례식을 치르고 죄를 뿌렸다. 그리고 1년 후 그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 충격과 혼란, 배신감과 안도감이 뒤섞인 감정은 설명하기 어렵다. 하지만 진실을 밝히려는 내 결심이 가족과 수많은 피해자들을 구했다. 때로는 거짓말 뒤에 숨은 진실을 찾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나는 다른 사람을 본다. 김지은이 아닌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여자. 하지만 내면의 나는 여전히 같다. 진실과 정의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그 여자. 후회는 없다.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 해도 같은 선택을 할 것이다.
현우도 마찬가지라고 말한다. 밤에는 가끔 악몽을 꾼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나를 쫓는 꿈이다. 배에서의 총성도 귓가에 맴돈다. 그럴 때면 현우가 나를 안아준다. 그의 품에서 나는 안전함을 느낀다. 우리가 함께 있는 한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 모든 위험과 거짓을 뚫고 찾아낸 진실과 함께하는 삶. 지난주 우리는 결혼 기념일을 기념했다. 말레이시아 해변에서 일몰을 바라보며 와인을 마셨다. 현우는 나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안에는 새 결혼 반지가 있었다. 이전 반지는 장례식 후 내가 바다에 던져버렸다. 반지에는 한글로 작은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진실 그리고 영원, 우리의 새로운 약속이었다. 당신도 인생에서 배신을 경험했나요?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공유해 주세요. 때로는 가장 큰 상처가 가장 큰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습니다.